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돼서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의 서명이 이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면서 자신이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평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군을 지휘하는 합동작전 사령부는 이란 국민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관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군 합동작전 사령부가 이란 국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자축하면서 100일 넘는 전쟁 기간에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여준 군과 저항전선 구성원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동작전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란 국민과 전사들은 미국과 시온주의적들이 패배와 항복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최종 합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메흐르 통신은 오늘 양국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MOU 체결을 하기로 했다며 체결 직후 60일간 후속 최종 협상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기간 이란의 핵 문제와 제재의 영구적인 철회 등이 논의되며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될 최종 합의안은 효력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받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습은 멈췄지만 큰 과제가 남았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앞으로 60일의 협상 기간에 핵심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를 약속했고 미국 혹은 이란에서 핵물질을 희석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핵무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develop in any way, shape or form a nuclear weapon. 특히 적절한 시기에 이란 산맥 깊숙이 묻혀있는 핵먼지를 수거하러 들어가서 이란이나 미국에서 희석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먼지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가스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희석을 강력히 주장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 반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اینها بخواد تعیین تکلیف بشه از نظر ما تنها شیوه رقیق سازی اونها هست در داخل ایران.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희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향후 60일의 협상 기간에 논의될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이행 성과에 맞추어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과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중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석유 장악 의사를 밝힌 만큼 석유와 금융제재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후 처리 비용은 누가 낼까요? 내가 평화를 잃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색은 다 내고 있는데 결국 청구서는 동맹국의 나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06일 만에 총성이 멈추자 곧바로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의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을 향한 청구서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풀었으니 기뢰를 치우는 위험과 비용은 수혜국들이 나누어서 분담하라는 논리입니다.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이란을 향해선 아예 빼도 박도 못할 역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걸프국들의 전쟁 피해 보상과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압류한 이란 계좌에서 강제로 차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최대 1,200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을 인질로 잡고 향후 핵 해체 협상까지 쥐고 가겠다는 셈법입니다. Nothing is going to be on the table until we see the Strait of Hormuz open and the Iranians agree that they have to turn over the highly enriched uranium. 미국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중동 평화를 이끈 리더라는 과실만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비용 분담이나 하병 압박이 한국 정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 역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시장이라는 기회와 기뢰 위험에 따른 단기적 물류 리스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을 비판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몇 시간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며 지금쯤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부터 몇 시간 뒤로 조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왜 공격을 해야만 했는지 정말 화가 났다면서 우리가 서명하기 1시간 전이었다며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로 시장을 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 코스피는 4.95% 오른 8,526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8,500을 넘어선 코스피는 한때 8,600을 넘기기도 하는 등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급등세에 개장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전거래일인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발동됐고 올해로 14번째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이런 상승세의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4만 원대와 232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하는 등 현재는 4에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타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고 스페이스X 상장으로 자금 이탈이 일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6% 오른 1048로 강세 출발했지만 현재는 등락으로 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11.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해 1,51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 전쟁 불확실성 소멸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아시아장 주요 동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환율도 종전 합의 낙관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랠리를 촉발하고 하락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6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선관위가 소크리 투표 사태 당시에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받아가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성과급 후속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YTN은 지난 2022년 소크리 투표 당시 선관위가 성과급 예산 99.99%를 집행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듬해인 2023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을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대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3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요. 성과 상여급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5억 2,040만 5천 원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액수는 1억 5천만여 원으로 집행률은 98.1% 수준입니다. 선관위 내부 성과급 관련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할 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급이 지급된 3년 전 2023년엔 선관위는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게 드러나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해입니다. 당시 박 총장의 경우 직접 자녀의 채용을 승인하기도 해 국민 공분을 샀고 결국 박 총장과 송 차장 모두 동반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2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로도 뒤늦게 드러났었죠. 소크리 투표 때 이어 이때에도 한 해 내내 선관위 조직 안팎이 시끄러웠던 시기인데 성과급만큼은 문제 없이 지급됐던 겁니다. 잇따른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나 내부 비위 의혹에도 성과급만은 꼬박꼬박 예산 배정액만큼 챙겨간 건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핵심 인물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강동환 사무차장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의가 있었는데도 왜 지시가 늦었는지 등이 서면 질의서에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진상규명위는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에게도 질의서를 발송할지 앞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조 위원장은 남은 활동 기간에 서울시 선관위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까지 당시 투표용지 부족 대응이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다만 인천과 전남 등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시에 일치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 사실상 위원회 수준에서 임의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표 당시 작성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수사나 국정조사, 또 법원 차원의 재검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흘 만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공문과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 분량만 인쇄한 경위를 집중 파악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 실무를 맡았던 선관위 직원 등 실무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주요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 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 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드디어 106일 만에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했죠. 네, 오늘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MOU 서명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6일 만에 일단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데드라인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그 데드라인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데드라인은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잔치였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마지막까지 서로 간에 이제 밀고 당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합의가 며칠 더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서명식은 대면 서명이 아니라 전자 서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4일 날은 특히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미국의 승리처럼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용보다는 형식상에서 보면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UFC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반 전에 이래 이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러니까 팔순잔치에 그렇죠. 맞춰서 속보는 띄워준 거네요. 그렇죠. 팔순잔치에 맞춰서 그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명식도 전자서명이 아니고 19일 날 대면 형태로 이렇게 서명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바대로 내용보다는 형식상에서는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상당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된 가장 큰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형식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에서는 지금 과연 뭘 가져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란이 그 자기네들 그에서 공표한 내용을 보면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건데 이게 팩트 시트로 해서 푸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19일 MOU 협상의 조건들로 나와서 그걸 푼 건지 모르겠지만 예. 뭐라고 나왔냐면 240억을 받기로 돼 있고 네. 3천억 투자 기금을 받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전선 그러니까 그건 헤즈볼라와 그 레바논 이스라엘 전선도 포함되는 것의 전선에서의 종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란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MOU에 체결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이렇게 딱 던져서 예. 19일 날,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는 모르겠대요. 최종 안은 우리가 공표가 돼서 알겠지만 그 안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란 국민들한테 공표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안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거기서 이란이 공표한 안들이 몇 개라도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측 내에서도 조금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형식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갔지만 내용상에서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19일에 본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뭐 백악관 앞마당에서 UFC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지금 19일이면 나흘 남았잖아요. 제네바 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프랑스의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를 하는데 G7 정상회의에 이번에는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하다가 그때 12일 작전 때문에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에비앙하고 제네바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제네바에 그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제 가본 적은 있는데 에비앙은 못 가봤습니다.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비앙을 너무 잘 알 텐데 차량으로 뭐 한 3, 40분, 4, 50분이면은 도착하는 곳이 그 제네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비앙에서 끝나고 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제네바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은 이제 17일 날 끝납니다. G7 정상회의는. 그리고 이제 19일 날 서명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원래는 이제 벤스 부통령이 가는 게 맞는데 벤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적인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보여줬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 앞마당에서 치러지는 UFC 이제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이색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UFC 경기장을 이제 계단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경기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미국인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점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어찌됐건 스포츠 UFC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고 미국다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그리고 어떤 그 격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쟁 국면에서 이 싸움, 격투기 그러니까 어떤 힘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 정치를 잘 하는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금 조급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위터를 하면서 이 UFC와 자기 생일날 이 공표를 하기 위해서 X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란 합의됐다. 그리고 예. 우리가 미국은 지금 시점부터 이중 공세를 푼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에 막혀있던 그 석유들이 다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하라. 뭐 이렇게 예. X를 했는데 곧바로 이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일 서명이 되면 우리가 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한 거 다 보고 우리는 풀었어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역되치기 수사를 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생일에 공표를 했지만 이란이 뭐라고 또 공표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생일날 하길 원했지만 우리는 그걸 시간을 끌어서 이란 시간으로는 하루가 지난 새벽 1시에 공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 자기 생일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고 나름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다른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합의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점 때문에 한 거긴 하지만 조금 성급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요번에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예. 갈리바프나 아락치 외무상이나 다 그 서열 의전 서열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같이 사인을 할 그런 의전 서열이 아니거든요. 벤스하고 만나야 벤스와 만나야지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자기가 조금 조급해 있지 않느냐, 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번에 곧바로 자기 트위터 X에 김정은과 2018년에 만났던 그것도 또 올렸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란 측에서 그 협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이란 쪽에 유리한 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게 협상이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급하게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하는 예. 이런 UFC 경기, 생일, 그리고 그리고 워딩, 그리고 X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 일련의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오늘 봅니다. 표정은 별로 조급해 보이진 않던데. 사실 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경기가 취소될 수도 있었는데 뭐 하늘이 또 트럼프를 돕는다라는 말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원래는 이제 30%의 강수 확률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뭐 우리나라도 기상청에서 요새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네. 미국은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거든요.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아주 뭐 비가 이렇게 지금 안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오늘 하거든요. 예. 7경기를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네네. 그래서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원래 뭐 돌풍도 분다 이랬었는데. 맞습니다. 예. 돌풍도 분다고 그랬어요. 네. 그 지난주에 네. 그 이란의 아파치 헬기에 격출했잖아요, 미국에. 네.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복 공습하려고 했을 때도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뭐 입을 모아서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줬다 그래요. 주변국들의 도움도 좀 많이 컸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걸프 국가들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공격을 하고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 나오지만 예. 그게 이제 그 걸프 주변 국가들이 가장 큰 이 전쟁으로 해서 피해를 봤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걸프 그 산유국들이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역량은 있으나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그 주변 환경들이 다 전쟁을 더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주변국들도 다 이 전쟁을 좀 멈춰달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다, 환경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란전을 시작한 거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마침표를 찍은 시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도움이 됐다 그러고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판단력도 없다 그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예. 총리한테는 좀 섭섭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SNS 올린 걸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협상 타결이 몇 시간 늦어졌다. 뭐 그렇게까지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의 협상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그냥 레바논인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자가 생기고 예. 피해자가 생기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저것이 끝나지 않은 이상 나에게 협상 타결했다고 선언 못 해준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내가 꼬임에 잘못 넘어갔나 뭐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예.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서로 간에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좋아졌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막 대면으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왜 끌어들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중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NPT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통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란을 이제 지지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중국을 얘기한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국가지 않습니까? 서로 무기 체계를 주고받고 하는 국가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또 이 이란에 대해서 자꾸 미국한테 공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러시아도 이번에 끼워 넣었는데 결국은 공을 자기 혼자 독차지 않고 조금 나눠줬는데 이 나눠준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2단계 합의를 할 때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합의, 거기에도 너희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여러 국가들이 사실 이번 합의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렇죠. 그중에 파키스탄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역할도 상당히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 컸죠. 왜냐하면 보통 이 협상이 타결될 때 보면 양측 적대 감정이 있던 양측이 신뢰 관계를 쌓아서 협상에 이뤄가는 게 이제 보통 그 어떤 그 경로인데 이번에는 신뢰를 다 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재자가 나서서 그러한 그 신뢰를 쌓지 못하는 그 상대방을 관리를 하면서 메시징도 이렇게 어떤 오염이 되지 않고 직설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양측에 지금 신뢰가 전혀 구축되지 않는 두 사람을 한 그 합의문에 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요번 협상의 특이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 시작되고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다들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어떤 사안별로 이렇게 조금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한 다음에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요번 저희가 106일 이렇게 전쟁 국면을 보면 그런 신뢰 장치 구조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OU가 타결됐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재국 역할을 했던 그 파키스탄 그리고 나중에 참여했지만 카타르가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MOU가 결론은 아니고 정말 마침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잖아요. 지금 뭐 핵 문제가 제대로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큰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합의는 두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제 종전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그다음에 역봉쇄한 것들도 풀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동결 자금도 해제해주고. 그 과정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과정이 결국은 이제 핵 합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핵 합의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의해야 될 게 많거든요.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농축된 이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폐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조달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찰 방법을 두고 이란이 IAEA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결정적인 것은 2단계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2단계에서 60일 동안에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JCPOA 합의가 12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번에 60일 합의는 굉장히 시간이 좀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속보가 좀 들어와서요. 이 속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시위가 지금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한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박정부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그리고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의 폭행 등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행은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유소년 선수 검문 검색 사건은 일반 강요가 아닌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강요죄를 의율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언론인 폭행건 역시 특수체포 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해 일부는 신원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박 청장은 불법 행위에 동조를 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개인일 때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정부 경찰청장이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지금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내용도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려는 걸 막으면 권리 행사 방해로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체증을 하고 있고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 엄정 처리할 거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입주체육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 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경찰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경찰이 시위와 관련해서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란 사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핵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란의 동결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본안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오는 것은 240억 달러를 우리가 어찌됐건 이번 그 MOU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측 입장은 우리가 풀긴 풀 건데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풀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그 이란이 요구했던 대로 휴전이 되면 그 MOU가 체결되면 120억 달러를 풀고 60일 협상 과정 중에 또 120달러를 풀어라가 될지 아니면 미국 측 입장에서 미국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지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될지는 그 MOU가 19일 날 체결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표가 돼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도 이 협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좀 양보를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 중 하나가 이란 내에서의 희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나가준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내 희석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대다수를 러시아로 빼서 반출해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3.67% 농축 우라늄에서 그 300kg은 이란이 봉쇄되고 이렇게 검열 아예 이렇게 두긴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그 검열하고 봉쇄하고 그 관리 감독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가 아마 치열하게 다툼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는 미국으로 갖고 와서 폐기한다, 희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전향적으로 해서 이란 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번 협상에 그래도 크게 진전을 일수하는 그거라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되려면 이런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MOU 체결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가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 설명 한 줄도 없이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옛날에 끝났고 이란은 이번에 끝났으니 악의 축 세 나라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너 나라 하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기엔 너무 다정한 사진.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북한과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저걸 올렸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제대로 이제 호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2016년도, 2017년도에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무려 7개 가까이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들어가는 것,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차단한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탈출구를 모셔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군 파병하고 탄약 보내고 무기 체계 보내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도 천안문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북중 정상회담, 이번 6월 달에도 북중 정상회담 두 번에 걸쳐서 북중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거든요. 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든든한 두 국가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불편한 것이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회담을 하자라고 하면 선뜻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김정은 스스로가 몸값을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그 몸값 올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비핵화는 안 된다. 핵군 척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몸값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해요. 예. 그러면 뭐 비핵화랑 사실 핵군축이랑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핵무기를 없애는 거죠.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핵 개발하는 것도 비핵화에 속하는 겁니다. 핵군축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핵 역량, 그 역량 속에는 무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상호 똑같이 줄이느냐, 뭐 이렇게 비례적으로 줄이느냐에 있어서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있는 것은 인정한 상태에서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하고 핵군축이 다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평화를 내가 이번에 이룬 것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도 저렇게 일개 집권 때 산책도 하던 사이고 이런 자신의 치적을 좀 과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그 부시 행정부 때 처음 나왔던 악의 축 국가 3개 중에 뭐 사담 후세인은 먼저 이렇게 그 부시 대통령 때 축출이 됐고 지금 그 하메네이와 그 이란의 핵 이게 해결이 돼서 요번에 북한 핵도 내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는 걸 지금 그 X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그 악의 축 그 두 정상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조급함이 드러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이란도 해결이 다 안 됐는데 북한 얘기를 꺼내면서 생일날 자꾸 자기 치적을 나는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외피에만 너무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지금 2018년의 상황과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자기네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뭐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도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지금 북한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동해 출항권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함께 공조해서 동해로 우리도 나갈 거다, 뚫고 나갈 거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뭐 저런 메시지라고 한 거, 뭐 본인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으나 과연 그게 두업을 할까? 그게 확실히 가능할까라는 거에서는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저것도 함께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급함이 지금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예, 요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거하고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합의한 것을 보면은 일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 분리기 숫자도 정해놓고 그다음에 3.67%라고 하는 농축의 그 퍼센테이지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10년, 15년 지나면 없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도 더 늘어나고 원심 분리기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준데 합의한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합의는요.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못하고 조달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도록 요게 이제 명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란의 핵무기를 저지하기 위한 완전한 차단벽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하자 말자 예. 미국하고 유럽연합에서 이란에 가했던 제재 두 개를 풀어줍니다. 하나는 금융 제재고 하나는 석유에 대한 제재였어요. 이거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반은 이렇게 주더라도 나머지는 행동 대 행동 계획에 따라서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면 그만큼 풀어주고 예. 또 행동하면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이 다 이렇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진전된 부분도 많이 예. 있다. 이것을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열수 실장님께서 훈훈한 마무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트럼프 미국 네.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니까요. 두 분하고 뭐 100일 넘게 지금 이란 사태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저희가 종전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MOU 19일에 무사히 서명식까지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체코전을 승리로 끝내고 하루 휴식을 취한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인 멕시코를 겨냥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훈련장에서 1시간여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보슬비를 맞으며 가벼운 몸풀기를 시작으로 볼 돌리기나 슈팅 게임 순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김태형과 배준호는 근력 유지를 위해 고정 사이클을 타며 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세계 최강을 다시 노리는 전차 군단 독일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를 대파했습니다. 독일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독일은 멀티골을 폭발한 하베르츠를 비롯해서 선수 6명이 골고루 골맛을 봤습니다. 운다프는 한 골에 도움 2개, 키미히도 멀티 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피파 랭킹 18위 일본은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피파 랭킹 8위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네덜란드는 후반 5분 반다이크의 헤더골로 앞서 나가다가 일본이 게이토의 터닝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네덜란드가 서머빌의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일본은 1대2로 끌려가던 후반 43분 오가와의 코너킥을 나이치가 헤더로 연결해 승점 1점을 극적으로 따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 체코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눈찍기 동작을 한 멕시코 남성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자신이 맡고 있던 협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멕시코 일간 예르루 베르살은 할리스코주 토목 지리공학 협회 회장인 베르날 미라몬테스가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고 협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르날 미라몬테스는 사과 영상에서 외국인이 멕시코를 찾았을 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길 바랐는데 정반대 행동을 했다며 한국인 공동체와 멕시코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하는 개표소 시위가 열하루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또 체육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군요. 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불법 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여러 명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형량이 가중돼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죄가 아니라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 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고 언론인 폭행 건도 특수 체포 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핸드볼 선수들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입건하고 언론사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이 계속 봉쇄되면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도 계속됐었는데 경찰이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에는 12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를 위해 들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만큼 출입을 막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불법 행위라며 현장에서 체증하고 있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향후 사법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며 진입을 돕기 위한 공권력 투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잠실 개표소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오후 2시 반 인근에서 체육단체들을 대표해 경기장 봉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자녀 등 58명의 특혜 채용,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23년에도 직원 성과급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3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당시 성과 상여금으로 배정된 예산 가운데 83억 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급 예산 집행률은 98.1% 수준으로 당시는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지방공무원 출신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사무총장 등이 사퇴를 했는데 이후 감사원 등의 조사에서는 58명이 부정 채용됐고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나 이런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YTN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을 했고 징계 대상자들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 주도권 싸움이 당대표 거취 문제와 얽혀 공개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여야 간의 막판 이견 조율이 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여당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결과로 재집권을 추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누굴 겨냥한 것이냐, 즉 메시지의 해석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두 쪽으로 쪼개진 양상입니다. 친명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연임에 목매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거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고요. 친청계는 친명계가 대통령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해석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주말 내내 설전을 이어가던 양측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당의 역할에 둘러싼 정반대 주장을 견지하며 충돌인 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를 향한 무한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7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개혁이 멈추거나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한 개혁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표현하며 외교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국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 그리고 사퇴 여부가 내홍의 또 다른 기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 그리고 총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했죠. 네, 오늘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 제안에 총대를 맸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한다고 꼬집으며 좀비 지도부란 거친 표현을 썼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은 지도부 총사퇴 두 번째 공개 발언인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승세를 탄 지지율을 언급하며 지도부 그리고 지지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의 키를 쥔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사실상 장 대표 거취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진척 상황도 짚어보죠. 이르면 이번 주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죠. 네, 현재로선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를 의결한다는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세부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중인데 18명인 특위위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의석수 배분이냐 아니면 여야 동수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부터 띄우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 투 트랙 가동을 고수해 국조특위 계획서가 이번 주에 의결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상 개문발차, 즉 신경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도 삿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제일 원칙으로 천명했지만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포용과 개방을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진짜라면 법사위원장부터 내놓으라고 반박해서 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으로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 소식 법조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영장심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합참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종합특검이 청구한 군 수뇌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잇따라 열립니다. 가장 먼저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1시간 5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쳤는데요.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의에는 성실히 소명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 등의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김정민 특검보는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의장이 최고 군령권자로서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종합특검은 오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죠. 네, 종합특검은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사후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주가 조작 관련 무혐의 판례를 참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내일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도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2년여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이제 2차 조정기일 시작이 되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엽니다. 앞서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기일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이번엔 두 사람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인데요. 오늘은 조정기일이니만큼 재산분할 규모, 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더해 당사자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도 짚어볼까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일단 가장 큰 쟁점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분할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이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대통령실 폭파 글까지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기로 결정했죠? 네, 경찰은 BTS 광화문 공연 테러를 포함해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통제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당시 경력 87명이 투입됐다며 228만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 열차역을 폭파하겠다는 글 19건을 올린 10대 4명에게도 경찰은 3,19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네, 경찰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협박글 하나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지역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사대까지 대거 투입되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도경찰청별로 7명에서 9명 규모의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중협박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적 불안과 사회 혼란의 정도, 공권력 공백과 낭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 대인고등학교와 서울 월계고등학교에 폭파협박글을 올린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7천만 원대와 3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요. 마음은 여의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인지 그래픽으로 보시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상 없는 현실주의자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무능한 선동가다.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신념, 윤리보다 중요하다라면서요. 막스 베버가 주문한 3가지 정치인 자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은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 감각.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다 좋은 말인데 총 글자 수를 채보면 1,500자라 그래요. 보통 1,500자 쓰면은 이건 작심하고 쓴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1,500자 정도면 A4 용지로 한 장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SNS에 올리셨다면 정말 느끼신 게 많아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고 싶었던 상황이 아니냐. 그것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순방 일정 중에 저렇게 쓰신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신 부분이 많다. 결국은 이제 여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큰 일을 함에 있어서의 자세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의를 강조하고 뭐 책임을 강조하고 이 얘기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같이 뒷받침해줘야 될 여당이 과연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 그것이 과연 책임 정치해야 되는 여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돌아오시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게 더 궁금해지는 오늘 저 SNS 글이었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하셨지만 뭐 특정인을 겨냥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시면서 부탁하시는 어떠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지에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막스 베버의 이론을 설명하려고 쓴 글은 아닐 테고요. 그렇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대통령의 X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지도부를 향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다라고 부인했잖아요. 저는 좀 스스로 그 지도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걸 자임하는 것 같아요. 애써 부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우리도 그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애써 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일기 같은 거다. 근데 상황을 보면 참 그 정청래 지도부가 참 대통령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 지금 순방 와중에 이 글을 1,500자나 썼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내의 갈등 상황들이 조금 표면화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막아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쓴 부분이고 지난 기자간담회 때 했던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크게 궤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지만 큰 축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뭐 장동현 대표 야당 대표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여당 대표인 지금 정청래 지도부에게 여당이란 자고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2번이나 예면하는 것들은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게 더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말은 괜찮습니다. 대통령은 입장을 낼 수 있잖아요. 뭐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이제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갔다라는 평가까지 이르는데 한 가지만 좀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대통령 기자간담회에 했던 말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여당스러울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스러움의 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여당은 자고로 권력 책임지는 능력과 실질적인 어떤 포용 통합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야당은 뭐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공격한다.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창 같은 게 야당이면 여당은 농사가 그릇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릇의 역할을 정청래 지도부가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잖하게 표현하는데 예.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제 최근 발언을 보면 또 몸을 한 건 낮춰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대통령을 더 모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칭찬 사실 아닙니까? 그냥 말로 칭찬하는 거를 예. 되게 사실상 행동이 안 따라가면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동은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행동은 또 다른 데 가서 내 편이 안 되면서 내 앞에서만 나 들으라고 예. 당신은 최고야라고 하면 이 이중적인 모습에서 그 받는 당사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정청래 하여튼 대표는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예. 네, 아쉽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언어를 하라고 해서 이제 월드 클래스 지도자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상황인데 출국할 때는 환송 못 갔잖아요. 이제 귀국할 때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면 공항을 가야 될 것인가? 오지 말래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진정으로 월드 클래스 지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월드 클래스 지도자가 한국 오시는데 안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당대표 안 오셔도 됩니다 하더라도 예. 무조건 가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앞으로 뭐 전당대회를 저는 나가실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 득표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명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영식에 가셔야 한다. 근데 과연 만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만나실지 그 부분도 상당히 해석 여지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장면까지 본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8월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대단히 많은 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작진이 자꾸 저 영상을 트는데 지난 3월과 9일 그러니까 지난 3월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나갔었는데 지난 9일에는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귀국 때 저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있을지 많은 국민이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지지율 추이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 추이를 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흐름을 보면 지금 하락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51.5%까지 좀 떨어지고 부정은 조금 올라가서 4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민주당과 좀 크로스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사실 뭐 이제 정당 지지도만 보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민주당이 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분명히 크게 국민의힘이 나아질 건 없고 사실 장동혁 지도체제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들 뭐 그게 뭐 좋게 해석해선 사실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겸손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정권은 짧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 본인 스스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면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말로는 할 수 있으나 여당 대표가 정권은 짧다 해버리면 누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마치 민주당 내부가 권력 쟁투에 지금 몰입돼 있는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신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방선거도 사실 겨우겨우 수치상으로 이기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전당대회 열고 또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을 쓰네. 대통령은 틀림없이 순방 나가기 전에 안 부른 이유가 중앙선관위의 투표권 침해에 대해서 바로잡는 부분들을 좀 해라.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당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예. 그 일은 하지 않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인 1표제, 보안수사권 폐지, 정권은 짧다. 거기에다가 본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로나 지지층이 보기로도 저는 표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여론에 어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빨리 귀국을 해서 수습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추이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우려가 예. 깊은 여론조사 추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뭔가 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율의 이제 등락이 양당이 반대로 나올 때는 예. 한쪽이
못해서 또는 한쪽이 잘해서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이겼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뛰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눌렸던 그런 보수 지지자들의 심정이 반영된 앞으로의 기대, 즉 민주당이 한 2년 정도 사이에 가장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선관위의 책임, 뭐 헌법기관, 독립된 기관 이거보다 결국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 효과를 얻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이기는 그런 결과까지도 몇 군데 나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곧 선언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어쨌든 대표 책임론 공방은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뭐 종료될 그 시점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차기 당권과 관련된. 과연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선거 국면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그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건 당연히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빼놓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반쪽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나는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것도 옳은 태도예요. 전당대 출마하는 것도요? 네.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인위적으로 누구를 나와라, 누구를 못 나오게 하면은 안 된다. 예. 그러면 또 대통령께 화살이 간다. 70%에 가깝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정평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20여 프로 차이 있던 것이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도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당대표가 져야죠. 네, 조승래 사무총장,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김민석 총리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선거 중에 전대 출마 언급한 거는 그거는 우리 패인 중에 하나 아니냐, 그건 잘한 거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하고 지방선거 무슨 관계죠?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가장 관리 감독하고 그 중심에서의 전략을 짰던 곳은 당 지도부잖아요. 공천도 지도부가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뭘 했어요? 총리 하마평 올리는 거 정치 고관청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저격한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사실상 조승래 사무총장이 정청래 대표의 총대를 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실력 행사를 같이 하겠다. 예. 저는 정청래, 조승래 이 두 지금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나름대로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통상 이걸 좀 쉬운 말로 대통령하고도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견해의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봤을 땐 대통령이 옳고 정청래 지도부가 틀렸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여기서 대통령을 꺾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청래 지도부에게도 말하자면 실력에 졌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정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이 절대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연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게 당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의 메시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조선의 사무총장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생뚱맞았던 게 정부 인사 운영에 있어서의 평가도 들어가겠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총리를 계속 하든지 그만두게 하든지 그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그거를 왜 당에서 당무를 하는데 평가 기준으로 넣습니까?
이런 월권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의 인식 구조들이 지금 상당히 민주당의 지지도도 지지도지만 향후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좀 제발 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통령 귀국 후에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수습이 될지 봐야 되겠고요. 국민의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오늘은 좀비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당 지도부의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정당의 내일을 이끌 분명한 철학과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장동혁의 책임이고 올라갈 때는 장동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곳은 장동혁이 없어서 이겼고 선거에서 진 곳은 장동혁이 있어서 졌다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대표 면전에서 좀비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아닙니까? 그렇죠. 자리에 있으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물론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각각이 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가 벌써 이제 두 번째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장 대표도 심기가 당연히 불편하겠죠. 저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마지막 말씀 본인이 안 간 곳은 이기고 간 곳은 졌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지도부 안에서 저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몇몇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 지지율이 좋으니까 왜 내가 내려가야 되느냐 하는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금 당내에서 이제 분란이 있는 것 자체가 당의 노선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당과는 다릅니다. 여당은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태생에 따라서 그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냐를 가지고 싸우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당이 앞으로 어떠한 뭐 지지율이나 이 등락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보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부를 탄생시킬 거냐. 지금 이 지도부대로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당의 방향을 바른 쪽으로 정립해서 가자. 이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도 지도부 내부에서 벌써 2명째 나오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의미를 두고 이제 두 분만 더 저런 의견에 찬성을 하신다면 당 지도부가 존속하기 어려운데 과연 남은 3분 중에 2분이 어떤 식으로 또 결론을 낼지 그것도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2명만 더 입장을 바꾸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픽 보시면 지금 이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건데 오른쪽부터 보면 우재준 최고위원이야 뭐 이제 친한계고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오늘 이제 좀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입장이 좀 애매한 거잖아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입장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동욱 최고위원은 곧 있을 의총에서 모아진 의사에 따라 본인이 의사를 밝히겠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나온 결정 사항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총에서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의 존속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신동욱 의원도 거기 따른다고 했으니 3명 정도가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 존속을 안 된다는 의견에 찬성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총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김재원 의원인데요. 김재원 의원은 지금 의원이 아니시고 또 독자적인 모습을 중간에 많이 보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직업이 최고위원이라고 할 만큼 4번이나 최고위원이 된 그런 어떤 정무적 감각을 생각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장동혁 지도부와
결을 달리할 가능성도 많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결국은 의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 잠잠하게 또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많은 의원들이 과연 의총장에서 어떤 의견을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로 내느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픽 다시 보여주실까요? 최고위원 5명 중에 제일 왼쪽, 저희가 뭐 성향별로 저렇게 순서를 한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거든요. 절대 안 변할 사람은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고 지금 그래서 언론의 분석은 김재원이 키를 주고 있다. 이런 또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셈이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보다 빨리 놓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게 정리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의 활로를 찾아서 나름대로 이번 그 지도부 총사퇴의 어떤 그 핵심 인물로서 등장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않겠냐.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실 너무 멀리 가서 이게 당내에서도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신동욱 의원이 그래도 현직 의원이잖아요. 유일하게 남은 3명 중에 배지는 신동욱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신동욱 의원이 본인의 정치에 대한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해서는 현실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뭐 제가 다른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가 누구보다도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다음 대로 공천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공천이 있지만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의총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그 배지의 무게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닐까.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신동욱 의원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저 5명의 심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지가 굉장히 관심사고 이번 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텐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퇴론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잠실만 가면 좀 힘을 많이 얻고 오는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장동혁 대표가 잠실 올림픽공원에 이제 시위하는 곳에 이제 자주 이제 등장을 하고 사진도 이제 많이 올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위의 열풍이 본인의 이제 지지세가 되고 또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장동혁 대표가 자꾸 저 집회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의사표시를 거의 공개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얼굴 가리지만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분이 거기 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의사가 어떻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얼굴도 가렸는데 저 사진은 마스크를 가렸지만 요즘에 마스크도 벗고 뭐 시민들하고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본인을 지지한다거나 본인의 지지세를 확인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지지한다는 것과 다를 텐데 시위 양상만 봐도 변하고 있고 국민적으로 요구하는 재선거가 법적 의미의 재선거가 아니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다면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동은 스스로도 당내에서 정상적인 지지세를 확보하는 것은 이제 어렵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어떤 뭐 부정선거론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길밖에 없다. 결론은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올림픽공원 구호를 함께하는 그 여러 의원 중에 한 분이죠. 나경원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당당하게 재선과자고 할 거다. 재선과하면 더 압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내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장이었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럼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이제 정치의 물리를 떠나서 재선거를 하게 됐을 때 1,000만 서울 시민의 불편함 플러스 민주주의의 큰 축에서의 혼란은 어떻게 담보할 겁니까? 저는 이상하게 국민의힘 판사 출신들이 그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식적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사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재투표 재선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걸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 특히 장동혁 대표처럼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률상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의 속내는 그다음 넥스트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을 좀 견제하고
장동혁 대표가 없어진다면, 당대표에서 내려온다면 그 다음 자리를 본인이 좀 매김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메시지라고 보는데, 저는 그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부정선거 자료화면에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잠깐 피할 수 있는데 올해는 못 피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가 결국에는 피해도 되지만 본인의 거취를 위태롭게 할 또 다른 복병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나경원 의원은 그런 측면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뭐 재선거에서 진다고 해도 본인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재선거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간략하게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 정지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뭐 포석이 있겠죠? 아, 그럼요. 예.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어렵지만 서울시장에 이제 5선 성공함으로써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내 지형을 보면은 이제 한동훈 신임 국회의원도 여러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의 기류가 아직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비록 국회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장으로서 또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몇십 명씩 모아서 식사하고 이러시던데, 이번 주 의원총회 여론은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보겠습니다. 서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를 두고 전장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종전 소식을 나쁜 합의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스라엘이 전쟁 내내 요구했던 핵심 목표가 합의안에서 쏙 빠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폭이라는 명분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턱 밑을 겨누는 탄도미사일 문제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자르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게 된 셈입니다. 철저한 이스라엘 패싱도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고 오히려 제재 완화로 이란 정권의 체제만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Netanyahu and his government have lost much of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당장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밀려 이스라엘로서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실리 추구 속에 이스라엘과 주변 무장 세력 간의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나날이 여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9.2도까지 올라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32도까지 더 올라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한낮 기온이 25도 선에 그치겠지만 서쪽을 중심으로는 서울과 전주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